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대기환경기사 기출보건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대도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열섬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쓰고 영향을 주는 인자 4가지를 쓰라 그랬습니다. 열섬 효과를 우리가 영어로는 히트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하고, 이거는 뭐냐면 주변 지역보다 그 중심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생기는 그러한 효과인데, 말 맞다나 주변은 온도가 내려가고 중심 지역은 올라가서 하나의 그 온도 섬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인데, 이거는 뭐냐면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도시화와 고도의 토지 이용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기후적 특성입니다.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인공열과 대기오염, 건축물, 포장, 도로 등의 영향으로 도시 및 주변의 교외지에 비해서 고온의 공기가 섬 모양으로 지었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영향이 일어나는가? 그러한 인자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기서는 인자만 쓰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1번의 열섬효과의 어떤 정의도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열섬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뭐냐면 그 도시에 존재하는 공장이나 또 자동차에서 나오는 공장 배출가스, 자동차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열섬 효과에 영향을 주고, 또 두 번째는 냉난방 기기, 에어컨 사용 많이 하잖아요, 대도시는. 그죠? 그런 냉난방 기기 사용으로 인한 인공열의 발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쓸 때 이렇게 그대로 쓰지 않고 또 공장이나 매연의 뭐 배출가스, 인공열의 발산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합니다. 세 번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면적 확대로 인한 지표면의 보온 효과, 녹지 면적의 축소도 열섬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의 하나로 작용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도심지 내부에 수직적으로 들어선 대형 건물이나 빌딩, 그리고 불규칙한 지면, 즉 지면의 거칠기가 거칠다 이럴 경우에도 열섬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약적으로 잘 썼지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말이 비슷하게 들어가면 다 영향을 주는 인자로 채점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술형은 반드시 그 똑같은 낱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낱말이 들어가면 다 채점이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가우시안 모델. 이게 이제 가우시안 모델이라는 것이 뭐냐면 연기가 굴뚝에서 퍼져나가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이론적인 이론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론이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퍼져나가는 그 모양이 여러 굴뚝에서의 그 온도, 풍속,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아주 그 3차원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그 고성능 컴퓨터로 계산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줍니다. 여러 가지 가정을 두고 그 가정에 아주 기본적인 가정에 입각해서 하면 또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가장 연기가 퍼져나가는 연기에 대한 이론의 기본적인 게 가우시안 모델 또는 가우시안 플룸 모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 5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정상 상태이다. 이것만 써도 돼요. 대기 확산 과정은 정상 상태이다. 그 다음에 지표면에 닿는 가스학물 모두 반사한다. 지표면에서 반사해서 영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는 대기오염 물질 농도는 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한다. 물질의 배출량이 많으면 대기오염 농도도 높아진다. 이런 의미고, 네 번째, 대기오염 물질은 연속하는 전배출원에서 배출된다. 이 배출원이 보통 우리가 전배출원, 또 이동배출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전배출원이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배출원, 즉 굴뚝 이런 게 전배출원입니다. 자동차, 이건 전배출원이 아니에요. 이동하면서 배출되기 때문에 그건 이동배출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배출원에서 배출되는 거를 설명할 때 가우시안 모델을 설명하고요.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연기기둥을 우리가 플룸이라고 하는데,
이런 염기기둥의 전체적인 단면적에 걸쳐서 동일한 풍속을 적용해. 사실은 이렇지 않죠. 사실은 그 높이와 어떤 좌표마다 풍속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적용시키려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동일한 풍속을 적용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상 상태일 경우에 가스성 물질이 모두 반사할 경우에 농도와 배출량이 비례할 경우에 배출량의 배출될 경우에 동일한 전단면에 동일한 풍속을 적용할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가정이 됩니다. 정답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말의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첨언을 썼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이 잔류성 오염물질이라는 이런 물질이 새로 요새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영어로는 POP라고 합니다. Persistence Organic Pollutant라고 가지고 POP. 대기에서 POP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그렇게 의아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다. 이건 뭐냐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인간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없어지지 않고. 보통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딴 걸로 변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물질이다. 그래서 잔류한다. 그래서 잔류성 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어 단어는 POP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법이 우리나라에 법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의 공통된 특성 4가지. 이것도 법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독성이 있어야 되고 잔류성이 있어야 되고 생물 농축성이 있어야 되고 장거리 이동성이 돼야지 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지 잔류성 오염물질이라고 한다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에 이거 썼습니다. 잔류성 오염물질은 독성, 잔류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런 말이 나오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 건 뭐냐면 그러한 물질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이 있어요. 국제적인 협약. 또 하나는 뭐냐면 수온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우리 보통 미나마타 그러면 수윤이잖아요. 일본에서 1974년도 발생한 건데 그런 협약 2가지가 있다는 거. 만약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잔류성 오염물질에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 2가지를 대표적인 협약 2가지를 쓰라 그러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스톡홀름 협약과 미나마타 협약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중 악취, 오더라고 하죠.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 5가지를 열거하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냄새를 없애는 처리 방법이 있는데 그걸 5가지 쓰라 이런 말이거든요. 첫 번째가 흡수법이에요. 흡수탑을 이용하여 물 또는 흡수대를 이용하여 악취를 씻어서 없애는 거. 2번째는 뭐냐면 흡착법이에요. 악취 물질이 양이 적을 경우에 활성탄, 실리카 젤 이런 흡착제를 이용해서 흡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풍 및 희석법. 굴뚝을 통하여 통풍을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희석하는. 희석하면 냄새가 또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많은 냄새가 나면 창문을 열듯이. 그 다음에 4번째 고온연소법. 악취 물질이 보통 유기물질이 많아요. C하고 H가 많거든요. 그걸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태우면 CO2하고 H2가 되니까 악취 물질을 600에서 800도 C에서 완전 연소시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촉매 산화법. 촉매, 백금이나 오사나 바나듐 같은 이런 촉매를 이용해서 이거는 온도가 낮아요. 250에서 450도 C의 온도에서 처리하여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촉매 표면의 손실과 촉매 독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곁들여서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6번째는 화학적 산화법. 강산화제인 오존, 그 다음에 과합 망가니즈, 포타슘, 그 다음에 차염수산, 소듐, 염소 등으로 악취 물질을 산화시켜. 이걸 산화시킨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산소를 덧붙여서 제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화 및 위장법. 이거는
두 가지 물질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강한 향료를 이용하여 냄새를 위장, 마스킹한다. 우리가 왜 차량에서도 차에서 나오는 나쁜 냄새를 갖다가 좀 향기로 이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런 거 위장법이라 그래 그걸. 이렇게 해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5가지 쓰라 했으니까 한 5가지 쓰면 되고, 물론 이거 써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방법도 더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집진율 향상을 위한 조건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론 집진장치는 다른 말로 이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장치의 대표적인 장치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블로우 다운 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효율이 향상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예시로 빼라. 다른 걸 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맨 먼저는 분진 박스, 더스트 박스 또는 호퍼라고 하는데 모양은 적당한 크기와 형상을 갖춰야지 효율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 에디 현상, 플라그 효과라고 해가지고 에디 소용돌이지요. 소용돌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출핀이나 스키머를 집진장치 안에다가 부착시키면 에디 현상이 방지가 되고요. 세 번째는 배기덕트의 직경이 작을수록,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더스트 박스고요. 일로 함진가스가 들어오면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먼지는 밑으로 쌓이고 깨끗한 공기는 위로 빠지는 이런 게 원심력 집진장치잖아요. 그러면 요 바깥으로 나가는 청정 공기가 나가는 요 직경을 적게 할수록, 작을수록 집진 효율이 증가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압력 손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상 조건만 쓰라 그랬으니까 직경을 작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입구 유속이 적절하게 빠를수록, 여기에 들어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회오리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와 입자가 분리가 잘 돼요. 그래서 유호 원심력이 증가하여 효율이 향상되고요. 다섯 번째, 침강 분진과 미세 분진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키머나 회전기 살수성비. 왜냐하면 여기에 쌓인 먼지가 이 위로 올라가는 이 기류에 편승이 돼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로우 다운, 그것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키머, 회전기 설비 등을 부착시키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흡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성탄 또는 실리카 젤 이런 것으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대기오염 유해가스성 물질 처리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흡착제의 구비 조건 3가지. 그 다음에 파가점 정의, 보전력의 정의를 쓰시오. 5점이라 하면 이게 3점, 1점, 1점 이렇게 되겠네요. 구비 조건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흡착률이 우수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재생이 용이해야 된다. 회수가 용이해야 된다. 강도와 경도가 있어야 된다. 온도, 가스 조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근데 온도 및 가스 조성에 변화를 받지 말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기체 흐름에 대한 압력 손실이 적어야 되고, 흡착제는 일반적으로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큰 것일수록 좋아요. 표면적이 크면 그 큰 표면적에 많은 유해물질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비 조건은 여기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파과점이라고 해가지고 브레이크스루 포인트라고 있어요. 이 파과점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오염가스가 흡착제로 유입되는 동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흡착제는 흡착되지 못한 오염가스가 일부 배출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점은 흡착제가 피흡착 물질을 흡착 제거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른 상태로서 이 한계점에, 왜냐하면 흡착제의 흡착 능력이 있어요. 흡착능이라고 해요, 그걸. 흡착 능력인데 표면적에 따라서 흡착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많은 시간 막 다 흡착하는 게 아니고, 흡착능을 초과하면 그냥 흡착 못하고 물질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데, 그 흡착능이 한계가 이른 상태를 파과점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입 농도가 입구 농도의 5에서 10% 정도 흡착하는 충전탑에 여기 들어와서 흡착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제 다 흡착이 되고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10이 들어왔다. 근데 여기서 5%니까 어떻게 돼요? 0.2 이상이 나타나면 파과점
도달했다.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5에서 10%. 파가점을 지나면 흡착을 못해요. 그런 걸 잘 알아두시고, 보존력은 뭐냐? 리텐티버티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흡착질로 포화된 흡착제를 주어진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 순수한 공기를 통과시킬 때 흡착제로부터 탈착되지 않고 잔류하는 흡착질의 양. 그래서 보존력은 흡착제의 무게분의 흡착질의 무게. 다시 흡착제는 활성탄이나 실리카, 젤, 흡착시키는 물질이 흡착제고요. 그 다음에 흡착질은 뭐냐면 흡착되는 물질이에요. 흡착시키는 물질은 흡착제, 흡착되는 물질은 흡착질. 그래서 흡착질의 무게 나누기 흡착제의 무게가 보존력이다. 이 공식만 써도 돼요. 보존력이 정의를 쓸 때는. 그래서 이 흡착법에 대한 물음은 굉장히 많이 응용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령에 보면 대기환경기준, 또 수질환경기준, 소음기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대기환경기준인데 이거 말고 여러 개가 더 있죠. 여기서 빠진 게 PM10, PM2.5 여기 빠졌네요. 그죠? 자, 근데 그건 이제 여기 문제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아황산가스는 1시간 평균치가 몇 ppm이에요, 이거. 일산화탄소는 8시간 평균치. 물론 이제 아황산가스도 1시간 평균치가 있고, 연간 평균치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자세히 알려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조 대기환경기준의 항목이 1, 2, 3, 4, 5, 6, 7, 8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아황산가스도 연간 24시간 1시간. 근데 이거 잘 보세요. 기준을 보면 1시간이 제일 높아요. 24시간이 중간이고 연간이 제일 낮아요. 이런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8시간하고 1시간밖에 없어요. 기준이.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는 아황산가스처럼 이렇게 연간 24시간 1시간. 미세먼지는 연간 24시간. 초미세먼지. 이거 지금 빠졌잖아요. 아까 문제에서.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PM10은 50. 요거 그 다음에 PM2.5는 15. 24시간 100. 이거 35.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오존은 일산화탄소랑 똑같은 기준치가 되고, 납, 벤젠 이렇게인데, 요거는 단위가 좀 틀려요. 그죠? 고체 물질이니까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 표에 나타난 이 값들을 거의 외워두셔야 한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중력 침강실에서 집진율이 60%, 집진 침강실의 길이가 3m, 폭이 1m. 여기 다시 할게요, 이거. 8번 문제입니다. 중력 침강실에서 집진율이 60%, 침강실의 길이가 3m, 폭이 1m일 때 침강실의 높이는, 보통 우리 중력 침강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진가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가스에 포함된 먼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스트 박스 일로 쌓이게 되는 건데, 침강실의 길이는 여기서부터까지를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폭은 이 안에 폭이 이런 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이 높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물어봤어요. 이런 조건을 주어지고, 점성계수 주어지고, 처리 입경 주어지고, 밀도 지어지고, 함진가스 밀도 주어지고, 침강실 풍속을 주어지고, 침강실 내 풍속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침강실의 높이인데, 이건 뭐냐면 중력 집진장치에서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효율은 분모에는 침강실의 높이 곱하기, 이거 보세요. 밑에 U하고 밑에 V하고 위에 VS, 요거는 뭐냐면 침강실로 들어오는 유속이에요. 침강실로 들어오는 유속이고, 요거는 뭐냐면 침강실 내에서 입자가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예요. 자, 그러면 VS는 어떻게 되냐면 스토크스 식에 의해서 이 식이 됩니다. 18μ 지분의
dP의 제곱 곱하기 G 곱하기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G. 요거는 스토크스 식이니까 잘 아시겠죠?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하면 18뮤지, 요거는 함진가스의 점도예요. 점성계수. 그 다음에 친광실 높이, 입구 유속, 그 다음에 길이, dP의 제곱 G, 로우 P 해서 그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대로 대입하면 친광실의 높이는 0.11m가 된다. 그러니까 요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력 집진장치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그 계산 문제에 중력 집진장치의 친광실 높이, 길이, 입구 유속, 그 다음에 가스의 친광 속도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중력 집진장치의 효율을 구하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하워드가 개발해서 하워드식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냥 이게 전자계산기가 없어서 그냥 설명을 하지만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 전체를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가? 이런 수치가 나오는가? 눈으로만 이게 이렇구나 그러면 나중에 시험 진짜로 볼 때는 당황해서도 그렇고 또 대입을 잘못해서도 그렇고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요 숫자 위에다가 이런 기호를 써줍니다. 이런 기호를 쭉 써줘가지고 요 공식에다가 요 하나씩 매칭시켜가면서 대입이 정확하게 됐는지 요거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는 그 주어진 이런 공식의 숫자 위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의 하나의 그 인자들 있죠? 그 기호를 하나씩 쓰고 빨간 펜으로 써도 돼요. 답지 쓸 때만 파란 거나 까만 걸로 쓰면 되니까 볼펜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다 대입하는 걸 제대로 대입하셔라. 만약에 잘못 대입하면 값이 엉터리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친광실 높이 H라고 하는데 이게 100m가 나왔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죠. 100m 되는 장치가 어디 있어요? 잘못됐구나. 다시 계산해가지고 검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좀 거쳐서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메테인의 이론 연소 온도는 얼마인가? 단소 저항이 메테인은 우리가 CH4예요. 메테인과 공기는 18도C에서 공급되고 있고 상온에서 2100도C 이 사이인데 어느 온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온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서 CO2, H2, N2의 정합몰 비율은 13.1, 10.5, 8.0. 요 단위 잘 알아두세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몰 도시이고 메테인의 저희 발열량은 8,600이 아니라 8,500입니다. 8,500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 S제곱 메타이다. 그러면 지금 이 단위를 보니까 정합몰 비율의 단위를 보니까 킬로몰이 돼 있어요. 이 킬로몰을 세제곱 메타로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킬로몰 모든 기체 1킬로몰은 22.4 세제곱미터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피 비율로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22.4를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0.585, 0.47, 0.36 요 단위가 틀려졌죠. 그러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발열량식은 가스, 연소가스 곱하기 지금 여기에 각각의 부피 비율에다가 지금 18도C라 그랬죠. 18도C가 TA고 이 T를 지금 스몰 T를 몰라요. 얘가를 몰라. 그래서 대입시키면 8,500이라 그랬죠. 저발열량 8,500은 자, 여기 보면 CO2가 1몰이죠. 1몰. 그래서 0.585. 그 다음에 H2가 2몰이죠. 여기 0.47.
그 다음에 질소가 2 곱하기 3.76에서 0.36 곱했죠. 그래가지고 요걸 물어보는 거야. T를 물어보고 메테인과 공기 온도가 18도씨라 그랬으니 여기 18 대입하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다 쓰고 T를 구하면 2026.4도씨가 나옵니다. 자, 이 메테인의 이론 연소 온도는 2000도씨가 넘어요.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반응식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공식 확실히 알아두시고 정합 몰비열 킬로몰을 세제곱미터로 바꾸는 거 해서 이론 연소 온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어떤 물질 1몰이 반응하여 180분 뒤에 0.1몰이 됐나? 이 물질이 99% 반응하여 0.01몰이 되었다면 이때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가? 쉽게 얘기하면 1몰이 0.1몰이 되는 건 180분이 걸리고, 그러면 99% 반응할 때 0.01몰이 되려면 그때는 몇 분이 걸리느냐 이런 말인데, 요거는 1차 반응식을 기준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1차 반응식의 식이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ln 처음의 농도분의 나중의 농도는 마이너스 kt에서, 자, 처음이 1몰이고 나중이 0.1인데 그게 몇 분 걸렸죠? 180분 걸렸다 그랬죠? 그러면 이 공식에서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K를 구해가지고 그 K를 다음 0.01몰 할 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0.01, 처음이 0.1몰에서 몇 프로 반응했대? 99%니까 0.99 곱하고 K는 여기 있죠. 지금 구한 1.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지금 구하는 게 T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몇 분 걸렸느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식을. 그러면 여기 이 공식에서 T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거 계산하고 그 계산한 값에 요거 마이너스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또 곱하면 플러스가 돼서 T는 179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1에서 0.1로 되는데 180분이 걸렸다. 그러면 0.1에서 0.01 되는데 몇 분이 걸리느냐? 단 이거는 99%의 반응이 일어난다. 100%가 아니라 99%. 그래서 요거 10분의 1 걸리는데 180분이 걸렸다는 걸 생각하면 쉽게 생각해서 요것도 10분의 1 가는데 180분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99%밖에 반응이 안 했으니까 179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차 반응식이 이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열 분해에 의해 생성된 아세트산을 우리는 초산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분 그 가정에서 쓰는 식초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분자식은 CH3COOH. 이 정도의 그 화학식은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아세트산 10세제곱미터를 연소시켜 가스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제조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우리가 AO라고 하죠. 단 반응식을 반드시 기재하시오. 이렇게 썼는데 이건 뭐냐면 아세트산의 연소 반응식을 꼭 기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세트산의 연소 반응식은 아세트산이 CH3COOH라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탄화수소 CH 여기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 CH를 연소 반응식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산소랑 반응시킵니다. 산소랑 반응시키고 오른쪽에는 C하고 H가 있기 때문에 CO2하고 H2O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렇게 쓰고 이제 개수를 맞춥니다. C의 개수, C의 개수를 먼저 맞추면 여기서 C가 2개죠. 앞에서. 이 화살표 왼쪽에서. 그러면 CO2에 2를 쓰게 됩니다. 2를. 그러면 C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개수를 맞춥니다. 왼쪽에 수소 개수 3개, 4개죠.
그러니까 H2O도 2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산소의 수를 더해가지고 왼쪽의 수와 맞나 그걸 갖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산소가 4개죠. 여기 산소가 2개죠. 그러면 6개가 있습니다. 그죠?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앞에 2개가 있죠. 그러면 4개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O2에 4개를 맞추려니까 여기다도 2를 쓰면 완벽한 연소 반응식이 됐습니다. 이 연소 반응식을 가지고 이제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데 여기 보시면 CH3COOH의 분자량을 알아야 됩니다. 분자량이 계산하니까 60이 나왔어요. 60. 이거 수험생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60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2kmol이니까 22.4에다가 2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S 세제곱미터가 됐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아세트산 10세제곱미터의 부피로 나왔어요. 부피로 나온 것을 갖다가 킬로그램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세트산이. 왜냐하면 여기에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도 킬로그램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 킬로그램으로 고칠 때의 그 식이 뭐냐면 S 세제곱미터에다가 1kmol이 22.4 S 세제곱미터 그리고 아세트산의 킬로몰이 60kg이죠. 그러면 얘하고 지워져서 26.79kg이라는 그 아세트산의 부피를 무게로 환산한 값이 나옵니다. 자, 60kg이 2 곱하기 22.4이다. 그러면 26.79kg은 산소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X를 놓고요. 여기서 X를 구하면 됩니다. X를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비례식으로 풀면 X는 60분의 26.79 곱하기 2 곱하기 22.4 이런 그 비례식은 능수능란하게 여러분들이 풀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20S 세제곱미터의 산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을 0.21로 나눈 공식을 아시죠? 연소 공학에서, 연소 반응식에서. 그래서 0.21을 이론 산소량을 0.21로 나누면 20 나누기 0.21이면 최종적인 답은 95.24 S 세제곱미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공학용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정확하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사실 제가 여기 문제 풀이를 해놨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실수를 못 고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산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이 책에 나오는 이 숫자가 정말 맞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어떤 중유 중 함유 원소의 부피 조성이 탄소가 87%고 수소가 11%고 황이 2%일 경우에 이 중유의 최대 탄산가스량, 즉 최대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최대 이산화탄소량의 맥시멈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주어진 탄소, 수소, 황을 이용해서 이론 공기량을 구합니다. 이론 공기량은 이 공식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확실히 알아두세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0.21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분모 위에 해당되는 요거 있죠, 요거. 1.867 C 플러스 5.6 H 플러스 0.7 S는 이론 산소량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 숫자가 1.867이 됐고, 그래서 왜 탄소를 곱했고, 왜 5.6에다가 수소를 곱했고, 왜 황에다가 0.7을 곱했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밝혀주겠습니다. 탄소의 연소 반응식이 저겁니다. C 플러스 O2는 CO2. 자, 그러면 여기 원래 탄소의 원자량은 12죠. 12고 산소는 기체니까 22.4입니다. 킬로몰 단위로 하면 킬로그램, 부피는 S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1kg이 탈 때는 산소는 몇 S세제곱미터의 부피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1kg이 한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되는, 왜냐하면 산소에 탄소가 탈 때 산소의 단위는 S세제곱미터 per kg입니다. 그래서 이 킬로그램, 1kg당 산소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X는 12분의 22.4가 되죠. 여러분 계산기로 22.4를 1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86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67을 탄소가 연소할 때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C는 뭐냐? C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퍼센테이지가 있죠.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만약에 C만 있다. 그러면 그냥 1.867이에요. 이론 산소량이. 그런데 얘가 87%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곱해줘야 돼요. C에다가. 그럼 0.87을 곱해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0.87을 곱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소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단량체이기 때문에 두 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완전한 연소 반응식은 2분의 1 O2 플러스 H2O가 됩니다. 보통 이제 화학 양론에서 이런 분수식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래서 다 2를 곱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연소 계산식에서는 이 분수의 개수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의 원자량이 2kg이죠. 2kg이고 요 산소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22.4인데 0.5몰이니까 22.4를 2로 나누면 11.2가 되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럼 1이면 X다. 여기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X가 얼마예요? 5.6이 됐죠. 그래서 여기 5.6이 된 겁니다. 여기 5.6. 중요한 연료 속에 수소가 있으면 그때의 이론 산소량 구할 때는 5.6을 꼭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황이 있지, 황. 황의 연소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S 플러스 O2는 SO2. 자, 황의 원자량 얼마죠? 32죠. 그리고 이게 22.4고, 그럼 1일 때 X죠. 그러면 X는 32분의 22.4죠. 요게 0.7입니다. 그래서 0.7 여기 곱했고, 여기에 써있는 라지 C, 라지 H, 라지 S는 각각의 그 연료속에 포함된 퍼센테이지. 그래서 0.87, 0.11, 0.02.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저도 가리키고 문제 내고 채점할 때 학생들이 무심코 틀리는 게 뭐냐면 2%를 소수점으로 하면 0.02인데 0.2로 하는 친구가 꽤 많아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0.02입니다. 그래서 0.01 대입해가지고 이론 산소량을 0.21로 나눠가지고 이론 공기량을 구하니까 10.74가 나왔어요. 이 단위도 중요합니다. S세제곱미터 per kg이다. 공기량이니까 뭐냐? 이러한 중유 1kg, 이렇게 조성이 이런 중유 1kg을 태우는데 소요되는 이론적인 공기량은 10.74 S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유의 CO2 max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 구하기 전에 잠깐 여기 다른 풀이가 있어요. 다른 풀이. 이렇게 복잡하게 AO를 구하고 또 이제 중위의 CO2를 계산할 때에 항상 AO는 이론 공기량이죠. 그러면 이론 공기량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게 이론 연소 가스량이에요. 이론 연소 가스량.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론 연소 가스량은 GO라고 합니다. GO라고 하는데 GO는 두 가지가 있어요. GOD와 GOW가 있다 그랬죠. 이론 건연소 가스량, 이론 습 연소 가스량. 근데 CO2를 구할 때에 CO2 맥스를 구할 때는 습으로는 구하지 않고 이론 건연소 가스량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론 건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식을 보면 1-0.21 곱하기 위에서 구한 이론 공기량에다가 1.867C 플러스 0.7S 이렇게 요걸 왜 써주냐면 얘가 나오면 CO2가 나오고 SO2가 나오고 H2O가 나오겠죠. CHS. 근데 건연소 가스량은 H2O는 부피로 계산하지 않는다. 왜? 건은 H2O가 물로 됐기 때문에 물의 부피는 거의 기체의 부피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제외되고 CO2의 부피가 1.867C, SO2의 부피가 0.7S 이게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1을 왜 썼나? 이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1을 썼어요. 만약에 1이 이론이 아니고 그냥 건연소 가스량이다. 그럼 여기다가 1 대신에 공기비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M-0.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지금 여기서는 이론 건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0.79 앞에 위에서 구한 10.74, 1.867, 0.87, 0.7, 0.02 해가지고 최종적인 그 이론 건연소 가스량이 10.12가 나왔는데 요 밑에 다른 풀이라는 건 뭐냐면 이 GOD를 이거 지금 생략이 돼 있습니다. GOD를 풀이할 때 다른 풀이 쉽게 이렇게 복잡한 식이 말고 이론적인 건연소 가스량은 AO-5.6H. 왜? 아까 H2O를 빼주라 그랬죠. 이론 건연소 가스량은. 그래서 그만큼 H2O를 빼주면 됩니다. 이론 연소 공기량 요걸 빼주면 돼요. 이런 식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10.12 여기 10.12 똑같죠. 이론 건연소 가스량 구하는 이렇게 복잡한 식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식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 해서 CO2 맥스를 구하라 했죠. CO2 맥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론 건연소 가스량분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연소가스분의 CO2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CO2의 비율이 아까 1.867C라 그랬죠. 1.867 C. 그래서 전체적인 GOD분의 1.867C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구한 10.12분의 1.867 곱하기 0.87 곱하기 100 해서 최종적인 답이 16.05%. 이 16.05%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런 중유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된 건연소 가스 중에 CO2가 최대한 16.05%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 계산에서 CO2 맥스를 구하는 문제는 단골 손님입니다. 계산 문제로. 거의 산업기사나 기사, 연소 계산에 나오면 계속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테인의 혼합기체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GC법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형태의 결과를 기록지에 얻었다.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를 얻었어요.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은 치료 중에 함유된 각 성분의 몰수와 비례한다. 이러한 자료로 혼합 기체 속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테인의 몰 분율과 질량 분율을 구하시오. 문제만 딱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비교적. 먼저 몰 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몰 분율은 뭐냐면 혼합 기체에 대한 각각의 기체의 몰수를 구하는데, 여기 지금 일산화탄소 면적이 40이라 그랬고 메테인이 25라 그랬고 이산화탄소가 80이라 그랬는데, 이 40, 25, 80이 뭐냐면 문제에서 그게 몰수라 그랬죠. 몰수. 그래서 여기에 다시 썼습니다. CO가 40몰, 메테인이 25몰, CO2가 80몰.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몰수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더하면 145몰이 돼요. 분석한 그 물질의 전체적인 몰수 145몰인데 그 중에 CO2 몰 분율은 어떻게 되냐면 145분의 40이라 그랬죠. 40. 그래서 0.276이 됐고요. 메테인은 145분의 25. 똑같은 방법으로 CO2는 145분의 80. 이렇게 그냥 간단합니다. 몰 분율을 구하는 건. 자, 그러면 이제 질량 분율을 또 계산해라 그랬어요. 질량 분율은 뭐냐면 이 혼합기체의 평균 분자량을 구해서 질량 분율을, 그러니까 전체 속에 CO가 얼마큼 질량이 있느냐, 메테인이 얼마큼 질량이 있느냐, CO2가 얼마큼 질량이 포함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평균 분자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0.276, 전체 중에 0.276이 CO가 있다 그랬죠. 근데 CO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28이죠. 그래서 이제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 CO2는, 메테인은 0.17이, 메테인이 분자량이 16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CO2 44잖아요. 그래서 이 혼합기체의 전체적인 평균 분자량을 구하니까 34.768이 돼 있어요. 그러면 34.768 중에 CO가 0.276 곱하기 28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메테인은 0.079, CO2는 0.699 해서 요게 답이죠. 요게 답이죠. 그래서 몰 분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질량 분율을 계산한 값이 6개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몰 분율을 계산하고 질량 분율을 계산하고 두 가지를 계산하라 그랬죠. 두 가지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요게 이제 4점이에요. 4점이다. 그러면 이제 몰 분율만 계산하면 2점이 되고요. 또 질량 분율만 계산하면 또 2점이 돼서 다 맞으면 4점이고 둘 중에 하나만 맞게 하면 2점. 이렇게 요거는 부분 점수가 가능한 계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분질의 농도 측정을 위해 여과지를 통해 공기를 0.3m/s의 속도로 6시간 여과시킨 결과 깨끗한 여과지에 비해 사용된 여과지 빛 전달률이 75%였다면 1000m당 빛 전달률의 감소를 측정하여 결정되는 연무계수, 요즘 알아두세요. 연무계수가 COH로 나타나는데 coefficient of haze라고 해가지고 이 haze가 연무라는 소리예요. 연무. 안개와 같이 뿌연 것이 연무죠. 또한 계산된 연무 계수를 토대로 대기 오염도를 판정하시오. 대기 오염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또 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판정하라 그랬는데 먼저 COH를 구하는 그 계산을 갖다가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먼지가 채취된 여과지를 통과하는 빛 전달 분율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 IO가 1이라고 했을 때 I가 이제 빛 전달이 안 돼가지고 1이라는 빛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안에 연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전달이 안 되느냐 하는 불투명도를 갖다 구하면 빛 전달률이 아까 75%라는 했으니까 0.75분의 1은 1.33이라는 그 불투명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과학적 밀도인 OD, Optical Density라고 하는 요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로그 불투명도예요. 그럼 로그 1.33이면 0.124라는 OD, 과학적 밀도가 나오는데 이 과학적 밀도를 0.01로 나눈 게 연무계수입니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0.124를 0.01로 가니까 12.4가 나왔죠. 12.4.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COH는 0.01분의 OD. 그러면 요거 0.01분의 OD는 뭐냐면 아까 옵티컬 덴서티라고 해가지고 로그 OD라고 했죠. OD 불투명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100분의 로그 I분의 IO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COH입니다. 연무계수. 그리고 IO는 입사강의 투과강도, I는 투과강의 강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COH를 갖다가 구하는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여과지를 통과한 공기기둥의 길이 속도가 0.3m/s고 몇 시간 동안 했다면 6시간 동안 여과지에 그 공기가 투과됐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위환산입니다. 아워를 세크로 고치는. 그러면 그 여과지를 갖다가 투과한 공기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6480m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COH를 우리가 12.4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6480m가 공기가 여과지를 통과한 COH가 12.4예요. 그러면 1000m를 기준으로 할 때는 XCOH가 되냐? 그러면 비례식으로 하면 X가 1.91이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1000m당 빛 전달률 감소를 측정하여 결정되는 연무계수가 1.91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아래 표에 의해 이게 죄송합니다. 1.91입니다. 1.91 값에 따른 대기오염도가 어떠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요 COH 연무계수 미국에서는 이제 헤이즈 계수라고 하는데 COH 값에 따라 대기오염 정도를 나타낸 요 표가 있습니다. 요 표가 있는데 처음에 초기에 미국의 그 길이 다니는 피트죠. 피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서 피트가 미터로 그냥 해서 이 숫자가 그대로 왔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트와 미터의 단위는 1피트는 30.43, 30cm거든요. 그 미터는 또 100cm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환산해가지고 1000m에 따르는 그 COH 값을 이렇게 다시 써주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COH 값이 1.91이라고 그랬지. 1.91. 91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0하고 100 사이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대기오염 정도는 거의 깨끗하다. 경미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사실 이 표를 이 문제에 넣어줬어야 돼요. 근데 이 넣어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것은 이 표를 알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표에 관련된 이 대기오염 정도가 100 미만이면 경미하고 그 200 미만이면 보통이고 300 미만이면 심한 상태고 막 500 정도까지 가면 굉장히 참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그 헤이즈 먼지가 많이 섞여 있구나 공기 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트로 하면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대기오염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 COH라는 헤이즈 계수, 즉 연무계수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공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있기 때문에 COH를 구하는 공식 확실히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어떤 공장의 굴뚝에서 배출가스 중 먼지 배출량은 3.25g/s-세제곱미터이었다.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굉장히 먼지가 공기 중에
많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대기 환경 중에 먼지의 양은 거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PM10은 100 정도밖에 안 돼요. 2.5는 35 정도밖에, 이 마이크라 그러면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그램인데 지금 g이잖아요. 엄청 100만 배가 더 많은 거죠. 그죠?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배출량이에요. 그런데 배출 허용 기준이, 굴뚝에서 나가는 법적인 기준이 0.1 g per 세제곱미터래요. 그러면 굉장히 감소시켜야 되죠. 그럴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한 대의 집진장치를 설치한다면 집진장치 효율은 최소 얼마가 돼야지 3.25에서 0.1로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집진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집진효율은 1- 초기 농도 분의 배출되는 농도예요. 자, 그러면 곱하기 100이니까 처음에 3.25g이라 했더니 g per 세제곱미터라 했죠. 근데 나중에 배출 기준이 0.1이라 그랬으니까 어떠한 효율을 가진 집진장치를 설치해야지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1번은. 그러면 그 집진장치 효율은 96.9%의 집진율을 가져야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배출용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효율이 같은 집진장치를 2대를 직렬로 한다 그랬어요. 2대를 직렬. 그러니까 집진장치 하나 여기서 3.25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진장치 하나, 둘 설치하고 여기 0.1이 나가야 되는데, 한 대를 할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6점 얼마가 되고, 여기 보면 2대를 직렬로 연결한다면 한 대의 집진장치 효율은 최소 얼마야 되니까, 이 2대를 똑같은 장치예요. 그러면 이게 에타1이고 이게 에타2죠. 요걸 갖다가 에타1과 에타2 똑같은 효율이 얼마큼 해야지 지금 얘기한 이 96.9%를 맞출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총 집진 효율, 똑같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원래 공식이 이겁니다. 에타는 1- 에타1, 1- 에타2, 요거죠. 근데 얘가 같다며요. 같으니까 제곱이 되어버렸죠.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0.969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에타를 구하면 요거 넘기고 요거 이쪽으로 넘겨서 구하면 되죠. 요거는 이제 수학이니까. 그러면 한 대당 82.4%의 집진 효율을 가진 똑같은 장치를 2대를 직렬로 연결하면 96.9%가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집진장치 2대를 직렬 연결한 집진장치의 두 번째 장치 효율이 이 똑같을 때는 2번으로 구했는데, 이 세 번째 이제 좀 조건을 달리 했어요. 두 번째 장치 효율이 75%라 그러면, 그러니까 에타2가 75라 그러면 에타1은 얼마냐, 이런 물음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풀이를 봅시다. 자,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총 집진 효율을 구하는 식을 밝혀냈죠. 그러면 여기서 그게 이겁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게 96.9%고 1- 에타1, 이게 얘를 몰라, 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어진 문제에서 두 번째 집진 장치 효율이 75%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고 에타1을 구하면 첫 번째 집진장치 효율은 87.6%의 효율을 가진 집진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96.9%의 총 집진율을 가진 그러한 그 집진장치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3.25 g per 세제곱미터를 0.1, 배출용 기준인 0.1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총 집진 효율, 그 다음에 개별 집진 효율,
직렬로 연결했을 때의 각각의 효율,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진효율을 구하는 하나의 그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놨는데, 여기 문제가 지금 3개죠. 3개가 나왔으면 3개가 나오고 6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당 배점은 2점이 2점이 됩니다. 얘를 풀었으면 2점, 얘를 틀렸으면 그냥 2점 되고요. 얘 맞았으면 또 4점, 얘 틀렸으면 4점이 되고, 다 맞았으면 6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도 이렇게 구분적으로 나와 있다. 구분돼서 나와 있다면 이 배점이 구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여과포의 면적이 1제곱미터인 여과 집진장치. 그리고 분진 농도가 1g/, 세제곱미터인 가스가 100세제곱미터 per minute로 통과하고 있다. 분진이 모두 여과포에서 제거되었고, 집진된 분진층의 밀도가 1g/, 세제곱센티미터일 경우 1시간 후 여과된 분진층의 두께를 구하시오. 두께를 구하는 문제는 생소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후집 효율이 100%로 한다 그랬는데, 요 공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실험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분진층의 두께를 구하는 공식은 로우 L분의 LD 곱하기 VF 곱하기 T 해서, LD가 뭐냐면 분진 부하량, 로우 L이 분진층의 밀도, T는 운전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과층을 통과하는 속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속도는 뭐냐면 A분의 Q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A분의 Q를 VF 대신에 대입했어요. 원래 이제 기본식은 뭐냐면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에서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대입해 봅시다. 분진부량이 1g/, 세제곱미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VF가 Q가 100이라 그랬죠. 그리고 A가 1이라 그랬고, 60은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한 거고, 1시간 후라 그랬으니까 1시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로우 L이 뭐라 그랬어요? 분진층이 밀도라 그랬죠. 그래서 1g/, 세제곱센티미터 하고, 요것도 이제 단위 환산을 위해서, 위에가 아래에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요 단위 환산을 10의 육승을 곱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6mm, 6mm의 분진층의 두께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여과포에 공기가 들어가서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데 이 안에 뭐가 쌓였다? 먼지가 쌓였다. 먼지가 쌓였다. 요 두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진이 쌓인 분진층에. 그러니까 6mm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면 요 두께를 구해서 어느 정도의 두께가 되면 이 먼지를 털어내라. 탈진주기라고 해요. 탈진주기. 탈진주기는 그냥 이걸 진동을 해서 이 먼지가 수르륵 쏟아지게 하거나, 아니면 길이를 여기서 불어넣어 가지고 쏟아지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탈진 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께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께는 구하는 문제는 가끔씩 나오는데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시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유효 높이가 60m인 굴뚝으로부터 황화수소 가스가 50g/s의 속도로 배출되고 있다. 지상 5.5m에서 풍속은 5m/s로 쾌청한 날씨의 경우, 그러니까 풍속이 5m/s고요. 쾌청한 날씨의 경우 500m 하류 지점에서의 그 황화수소 중심선상의 지표면 농도는 얼마냐? 여기 마이크로그램/per 세제곱미터로 계산하라 했어요. 그리고 또 단서조항으로 풍속은 데콘의 식을 따라서 계산하며, 풍속 지수는 P는 0.25이고 Y방향에 대한 표준 편차는 37m, 그 다음에 Z방향의 표준 편차는 18m라 그랬는데, 여기 시그마 Y, 시그마 Z, 또 시그마 X,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굴뚝에서 연기가 퍼지죠. 이렇게 퍼집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퍼지면 3차원적으로 퍼져요. 3차원적으로. 즉 Y방향, X방향,
그 다음에 또 Z방향.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퍼져요. 연기가 일정한 거리를 따라서 쭉 연기가 퍼지고, 또 이 넓이, 폭 있죠, 폭.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러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굴뚝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퍼지는 거 X방향으로 퍼지고요. 요 위로 퍼지면 Y방향으로 퍼지고, 요쪽으로 공간 쪽으로 퍼진 Z방향으로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따른 편차가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 문제에서 뭐냐면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그 농도를 구하는 C식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 데콘의 그 풍속식을 또 알아야 돼요. 이를 또 알아야 되는데, 자, 풀이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가우시안 모델을 적용해라 그랬죠. 그 가우시안 식이 이겁니다. 이 식은 뭐냐면, 자, X방향으로 퍼지고, Y방향으로 퍼지고, Z방향으로 퍼지고, 또 굴뚝의 높이가 저럴 때에 연기가 확산이 되면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서 어느 지점에서는 농도가 얼마큼 나오느냐 하는 요 식입니다. 이 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되고, Q 나누기 파이 U 바, 이건 평균 풍속을 말하고, 그 다음에 Y방향의 표준 편차, Z방향의 표준 편차 곱하고, 그 다음에 EXP,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Z분의 H의 전체 제곱이라고 그랬죠. 요거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저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요거 계산기에 만약에 이 값을 대입해서 해가지고 계산기를 누를 때는, 계산기에 있는 EXP를 누르면 절대 안 되고, 2의 X승을 누르고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야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지표 중심 축상이라 그랬어요. 지표 바닥이고 중심 축상이라 그랬으면, 그때의 그 황화수 농도는 Y 방향으로는 제로예요, 제로. 중심축이니까. 그리고 Z도 제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공식에서 스몰 q가 50g/s고요. 근데 최종적인 그 답이 마이크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0g/s를 마이크로그램/s 5 곱하기 10의 7승 마이크로그램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H, 요 굴뚝 높이가 60m라 그랬고, 그 다음에 중심 축상으로부터 500m 떨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풍속이 5m/s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60m인 곳의 풍속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효 굴뚝 높이가 60m니까. 그러니까 5m인 풍속이 60m에서는 얼마큼 되느냐? 요게 이제 데코네 식이에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코네 식은 5 곱하기 Z가 5.5분의 60에 0.25, P가 0.2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9.09가 됩니다. 9.09. 자, 여기서 다시 5.5m 높이의 풍속이 5m/s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고도가 5.5m에서 5m/s라고, 5.5에서 5m/s라고 했는데 60이면 얼마냐 해서 여기 0.25로 곱해주면, 자, 지상에서 5.5m에서는 5m/s이지만 60m에서는 9.09m/s로 풍속이 빨라졌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데코네 식으로 구했어. 그러면 이 주어진 수치를 가우시안 모델 공식에다 대입합니다. 자, 중심 축상 500m, Y방향으로 지표니까 0이고, 고도가 지표니까 0이고, 또 H가 60이고, 굳이 뭐 이걸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500, 00, 60을 써준 거고요. 자, 여기서 Q가 5 곱하기 10의 7승, 3.14, 그 다음에 U바 평균 풍속 60m에서 9.09, 그 다음에 시그마 Y를 37이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시그마 Z는 18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Z 18, 그 다음에 H가 60 해가지고 요걸 여러분 계산기로 요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17이 나오는지. 이걸 계산했는데도 10.17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 사용을 잘못하는 거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계산할 때는 요거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계산할 때는 요거 먼저 계산하고요. 요 값을 먼저 계산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2x 누르고 계산기에 이걸 누르고 가로 열고 요 안에 숫자를 넣으시고 가로를 닫으세요. 가로를 2개 열고 또 여기 가로가 하나 더 있으니까 가로 2개 닫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기를 활용해서 10.1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답이 저거거든요. 요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값이 안 나온다 그러면 계산기 사용을 잘못하시는 거고 다시 정신 차려서 요 2x승을 누르고 계산해서 10.17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형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식에 10.17이 나오는지 확실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황합약이 3%인 중류를 시간당 10,000kg씩 연소시키고 있다. 이때 생성되는 배출가스를 접촉산화법으로 사용하여 황산으로 해소할 경우 그 대신 반응률이 90%예요. 100%가 아니고 황산으로 해소할 경우에 황산의 양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자, 이 중유 중에 순수한 황의 양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10,000kg/h 중에 100분의 3이죠. 3%니까. 그러면 300kg/h의 순수한 황이 중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산화법으로 황 성분의 반응은 이렇게 됩니다. S가 SO2로 변해서 그 SO2, 순수한 SO2를 H2SO4로 얻는 거예요. 그게 다 1몰, 1몰, 1몰씩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S가 30이죠. 그 다음에 H2SO4가 98이에요. 여기 이쪽으로 좀 이동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300이면 그때 X인데 반응율이 90%라고 그랬잖아요. 100%면 그냥 X지만 90%니까 0.9를 곱했어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X를 구하면 황산은 1020.83kg을 1시간에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식입니다. 비교적 간단 명료한 문제니까 잘 확인해서 풀이하시길 바랍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A 제품을 하루에 100톤씩 생산한다. 이때 생산된 A 제품인 톤당 20kg의 SO2가 대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제품을 100톤씩 생산하는데 그 중에 100톤 중에 20kg이 SO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출가스 중 SO2는 SO3로 삼산화황으로 80% 변환되고 변환된 SO3는 S2, SO4로 90% 변환된대요. 그럴 때 황산의 양을 구하라. 사실 바로 전 문제랑 좀 흡사한 문제인데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제품 중 대기로 배출되는 SO2량은 2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왜 20 곱하기 100이 되냐? 톤당 20kg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톤이면 20 곱하기 100이 되겠죠. 톤당 20kg이니까 100톤이면 2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00kg per day가 됩니다. 하루에. 자, 그러면 대기 중으로 변환되는 아황산의 반응이 SO2, SO3, H2SO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4, SO2가 64고요. 지금 황산을 물어본 거니까 이게 98입니다. 98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00이면 X인데 여기 X 이게 SO2가 SO3로 SO3가 SO2, SO4로 변환되는 게 그냥 100%씩이면 그냥 X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변할 때 90%가 되고 이렇게 변할 때 80%가 되니까 0.9 곱하기 0.8 해줘야 돼요. 그래서 X를 구하면 4253.5kg의 하루에 황산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까 그 18번 문제랑 거의 흡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도씨에서의 아황산가스와 물이 일정한 온도 하에서 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 아황산가스 용해도가 40ml/ml일 때 헨리의 상수, 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단위를 구하시오. 요거 헨리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헨리의 법칙, 즉 어떤 분압은 헨리의 상수 곱하기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농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헨리의 상수는 C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1atm이고요. 왜냐하면 압력이 1atm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되냐면 40ml/ml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 뭐예요? 아황산가스죠. SO2죠. 그래서 22.4에다가 64를 곱하고 요건 단위 환산입니다. 왜냐하면 요 단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밀리리터 없애고요. 해가지고 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렇게 환산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그걸 대입시켜 준 거예요. 그걸 이제 재치 있게 환산해주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atm 리터 퍼 g이 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됐다. 요 단위 환산하는 건 그냥 그 수험생의 능력이고 헨리의 법칙의 공식은 아셔야 되죠. 이걸 알아야지 저걸 또 풀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제2회 기출보건 문제의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